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세자가 될 수 없었던 남자.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웠지만 정작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형제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들을 죽여야 했던 권력자. 1367년 고려 말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이방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명문가의 아들이자 뛰어난 무예와 학문을 겸비한 인재였으며 아버지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라는 자리. 아버지 이성계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고 이방원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이 아니라 어린 막내를 선택했을까요? 그날 밤 이방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역사는 그를 냉혹한 권력자라 부릅니다. 형제를 죽이고 공신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시킨 군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그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욕망이 있었을까요? 태종실록은 그의 치세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처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왕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권력을 얻은 뒤에도 그를 괴롭힌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욕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우리는 태종 이방원이라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해. 이방원은 26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신진 사대부들을 규합한 것도 정도전과 함께 새 왕조의 기반을 다진 것도 모두 이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책봉식이 열리던 날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이방원이 아니라 이복 동생 방석이었습니다. 겨우 10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광경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태종실록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한공 이방원의 칭호 이방원이 책봉식에 참석했으나 끝까지 말이 없었다. 태종실록 즉위년 8월 조. 이 짧은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건국 세력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원을 따르는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권보다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원했고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 중심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성계가 어린 방석을 세자로 삼은 것은 정도전의 영향력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방석이 어리기 때문에 정도전이 섭정처럼 국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단순한 세자 책봉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받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듯한 순간. 이방원의 좌절은 단지 600년 전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방원은 그 좌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조선 역사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608년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 역시 적장자가 아니었고 임진왜란 중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선조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고 광해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광해군이 보인 행동은 이방원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으며 신하들 중 반대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왕세자 자리를 빼앗긴 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전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이방원과 그를 따르는 세력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움직이기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능력은 때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방원이 느낀 좌절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조선 초기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날 그가 말이 없었다고 전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다음 행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선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방원은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방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이방원은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1392년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그것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가 세워진 뒤 아버지 이성계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안공의 공이 가장 크나 그 성품이 과격하여 대사를 맡기기 어렵다. 태종실록 즉위년 7월 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경계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방원은 너무 강했습니다. 무예도 뛰어났고 정치적 판단력도 탁월했으며 자신을 따르는 무인 세력도 막강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왕세자가 된다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 세력과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성계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약한 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방석이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정작 자신은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6세,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정작 승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오히려 경계받고 너무 강해서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 이방원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조직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방원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중국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618년 당나라가 건국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세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것은 그의 형 이건성이었고 이세민은 진왕에 봉해졌습니다. 이건성은 동생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이세민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626년 현무문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민은 형과 동생을 모두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방원의 선택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인정받지 못한 왕자가 결국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 역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특히 권력을 향한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원도 이세민도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때로 역사를 뒤흔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방원이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조선 초기 왕실을 피로 물들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를 과격한 성품이라 평가했지만 그 과격함의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한 인간의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방원의 분노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1398년 8월 26일. 그날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방원은 자신을 따르는 무인 세력을 이끌고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 세력을 제거하고 왕세자 방석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즉시 처형되었고 왕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원에게 그들은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정한공이 군사를 일으켜 세자 방석과 방번을 죽이니 궁중이 크게 소란하였다. 태종실록 즉위년 8월 조. 이 기록 뒤에는 한 남자의 엄청난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형제 간의 우애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방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희생할 수 있다고. 정도전은 이미 이방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죽는 것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결정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이후 왕이 된 뒤에도 그날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태종실록 곳곳에는 그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가혹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일 사이에서, 의리와 생존 사이에서, 인간성과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이방원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그에게 평생의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은 그 순간을 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일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양심 일부를 잃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례는 역사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대표적입니다. 1451년 19세의 나이로 술탄이 된 그는 즉위 직후 어린 이복 동생을 익사시켰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형제 살해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에는 형제 살해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왕위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나중에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 술탄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일 수 있다. 끔찍한 법이지만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 명의 형제를 죽이는 것이
수만 명의 백성이 내전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석과 방번을 살려두면 언젠가 그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조선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형제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권력을 위해, 안정을 위해,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이방원은 형제를 희생했고 그 대가로 왕위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선택이 그를 평생 괴롭혔다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첫 번째 왕자의 난은 끝났지만 이방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 1월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그의 형 방과정종에게 돌아갔고 이방원은 여전히 세자가 아닌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넷째 형 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방원을 제거하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형제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안공 방간이 군사를 일으켜 정안공을 치려 하니 서울이 크게 어지러웠다. 태종실록 정종 2년 1월 조. 이 사건은 이방원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그는 이복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형이었습니다. 방간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또다시 형제를 죽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방간을 살려두면 자신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이방원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방간은 패배했습니다. 이방원은 형을 죽이지 않았지만 유배를 보냈습니다. 방간은 평생 유배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태종실록은 이 사건 이후 이방원이 더욱 냉혹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반복되는 배신과 갈등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던 선택이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방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에서 형제를 죽였을 때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서운 점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도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이방원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권력자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정치가로.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은 세계사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장미전쟁입니다.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간 이어진 이 내전은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사이의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두 가문 모두 왕실의 혈통이었고 서로를 형제나 사촌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놓고 30년 동안 싸웠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483년 에드워드 4세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에드워드 5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벌어진 일은 충격적입니다. 에드워드 5세의 삼촌 리처드 3세가 조카를 런던탑에 가두고 결국 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은 탑에 갇힌 뒤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조카도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이 너무 강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권력의 정점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무서운 본질을 보여줍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방원은 첫 번째 왕자의 난에서 형제를 죽였고 그것이 정당화되자 두 번째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기록은 이때부터 이방원이 냉혹한 군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의 평생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이방원은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400년 11월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34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난을 거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그는 명확한 정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왕권 중심 국가. 더 이상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 정치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왕이 이르시기를 모든 정사는 반드시 왕의 제가를 받아야 하며 신하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하셨다. 태종실록 1년 3월 조. 이 선언은 조선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미 죽었고 그를 따르던 신진 사대부들도 대부분 숙청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여러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 직계제를 강화했습니다.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조선 건국 공신들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신들은 반발했지만 이방원은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모든 군사력은 왕실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권력의 분산을 막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 분산이 중요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이방원의 선택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막 건국된 신생 국가였고 내부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여러 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국가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왕권을 선택했습니다. 독재인가 안정인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되는 주제입니다. 이방원은 분명히 독재적 성향이 있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 국가를 안정시킨 사례는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대표적입니다. 1661년 23세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한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권한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왕실에 집중시켰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귀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대신 궁중 생활에 빠져들게 만들어 정치적 야심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권의 과도한 집중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은 조선 초기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하들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왕의 독단적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좋은 왕이 통치하면 나라가 번영하지만 무능한 왕이 통치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권력의 두 얼굴입니다.
강력한 권력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해 조선을 안정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기록은 그의 치세를 강력하고 효율적이라 평가하지만 동시에 냉혹하고 독단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웁니다. 권력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왕권을 강화한 이방원은 이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른 후 이방원은 끊임없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거된 것은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1409년 태종은 자신의 장인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유배 보냈습니다. 그들은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의 아버지와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외척이 권력을 잡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공신들이었습니다. 조선 건국과 왕자의 난을 함께 겪은 동료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종 재위 기간 동안 수십 명의 공신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왕이 이르시기를 공신이라도 나라에 해가 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하셨다. 태종실록 10년 7월 조. 이 냉혹한 선언 뒤에는 태종의 명확한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왕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신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척도 공신도 심지어 왕비의 친정 식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고려 말 외척이 권력을 장악해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의 결정에 분노했지만 태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비가 단식 투쟁을 하며 반발해도 태종은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태종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왕권이 가족보다 친구보다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 오랫동안 함께 일한 부하, 심지어 가족까지도. 때로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종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결정 덕분에 조선 초기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척 정치와 공신 전횡을 막음으로써 태종은 강력한 왕조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인간적 유대를 잃었습니다. 공신을 숙청한 사례는 중국 명나라 주원장의 경우가 유명합니다.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건국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후 그는 공신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380년의 호유용 옥사입니다. 건국 공신이자 재상이었던 호유용이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처형되었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 1만 5천 명이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1393년에는 또 다른 건국 공신 남옥이 반역죄로 처형되었고 이번에도 1만 5천 명이 연루되어 죽었습니다. 주원장 재위 31년 동안 건국 공신의 대부분이 숙청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남은 공신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원장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공신들은 나와 함께 천하를 얻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가지면 언젠가 나를 위협할 것이다. 태종 이방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함께 싸운 동료라 해도 그들이 권력을 가지면 언젠가 왕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편집증일까요? 아니면 합리적 판단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은 권력의 고독을 보여줍니다. 왕은 혼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결국 왕권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종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록은 그의 숙청을 무자비하다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조선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웁니다. 권력은 고독하고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왕권을 지킨 태종. 하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1418년 태종은 52세의 나이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4년 더 살다가 1422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실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말년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상왕이 병석에 누워 이르시기를 내가 평생 한 일 중 후회되는 것이 많다 하셨다. 태종실록 18년 5월 조.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한 남자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태종은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형제를 죽인 것일까요? 공신들을 숙청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권력을 향한 끝없는 투쟁이었다는 사실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평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으며 조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를, 친구를, 동료를,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말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은 사람, 돈만 벌다가 친구를 잃은 사람, 권력만 쫓다가 자신을 잃은 사람. 태종의 말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을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권력을 얻었지만 말년이 불행했던 인물은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딸 율리아는 부도덕한 행실로 유배되었고 손자들은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76세의 나이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연극을 잘 연기했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연극, 즉 가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태종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강력한 왕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냉혹하고 결단력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군주.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연기해야 했던 역할이었을까요? 태종실록의 여러 기록을 보면 태종은 의외로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후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고 공신을 처형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왕은 강해야 했고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얻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태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지만 그가 행복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록은 그의 말년을 고독하고 후회로 가득 찼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태종 이방원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의 일생을 7가지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왕세자가 될 수 없었던 좌절, 인정받지 못한 공신의 분노, 형제를 죽이는 선택, 반복되는 권력 투쟁, 강력한 왕권 강화, 끝없는 숙청, 그리고 말년의 후회.
이 7가지 장면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의 이름은 욕망입니다. 태종실록은 그를 강력한 군주라 기록했지만 그 기록 뒤에는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히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신하들에게, 역사에게.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인정을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형제를, 친구를, 동료를,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든다. 태종의 선택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강력한 왕권, 안정된 정치체제, 명확한 권력 구조. 이 모든 것이 태종의 냉혹한 결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들은 그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고독했고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태종 이방원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고독하고 성공은 때로 공허하며 진정한 승리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진다. 이것이 600년 전 한 왕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태종 이방원이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왕자에서 왕으로, 권력자에서 고독한 노인으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들은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선을 안정시킨 위대한 군주라 평가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권력자라고도 말합니다. 두 평가 모두 사실입니다. 태종은 위대했고 동시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왕세자가 될 수 없었던 좌절, 형제를 죽여야 했던 고통, 아니면 말년의 후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권력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